옛날 이론을 옆에 참고로 두면서 새로운 이론을 개척해 나가려고 할 때 뭐 그 말이 쉽지 그 개척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 선생도 이 문제 자체는 뭐 특성대로 완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찌감치 머릿속에 정리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상대론을 완전히 완성하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예. 그 10년 세월을 예, 질문 안정화 학생. M1과 M2와 거리에 대한 예, 여기 뭐 뉴턴 버전으로 보면 이 M1과 M2와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건은 뭐 나중에 블랙홀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블랙홀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범위에서는 그런 일이 애초에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답이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아인슈타인 선생이 이제 이 문제를 머릿속에 두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 찾은 게 뭐 이것도 충분히 유명해서 비밀도 아닌데 예, 등가 원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비교적 그 10년 세월 중에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역사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도 사실 그 뭐 문헌을 뒤져보면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문가들이 나눠놨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누는 거는 별로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거 가장 기본적인 거를 뭐 흔히 weak equivalence principle, 약한 등가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사실 이미 갈릴레오부터도 포착한 예,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자면 F는 MA에서 MA 쪽 보통 우리 운동방정식을 셋업을 할 때는 이제 MA를 좌변에 쓰곤 하는데 예, 좌변에 들어오는 이 매스랑 그다음에 이제 중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이 매스랑 비교를 했을 때 예, 이너셜 매스는 이걸 얘기하고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는 이걸 얘기하는데 중력에 한해서는 이 두 매스가 항상 같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대비를 시켜보면 예, 전자기력을 그러니까 뭐 역시 정전기로 돌아가서 전기력을 따질 때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되고 힘을 일으키는 쪽에는 전하 Q가 들어오는데 예, 저 전하 Q는 매스 M이랑 딱히 비례관계가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당장에 그 매스가 비슷하지만 전하량이 전혀 다른 프로톤과 뉴트론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M 값은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값이고요. 그 두 입자는. 반면에 Q는 예, 적당히 정의된 단위계에서 예, 프로톤의 전하는 1이고 뉴트론의 전하는 0이죠.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하지만 예, 중력만 고려를 하면 항상 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고요. 그래서 공기 저항 같은 걸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쇳덩어리를 떨어뜨리든 뭐 깃털을 떨어뜨리든 똑같은 모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역시나 수식 전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운동방정식을 셋업을 하고 솔루션을 찾았을 때 그 솔루션은 그 예, 뭐 주변의 대부분은 다 백그라운드라고 치고 어떤 특정 물체의 중력장 하에서의 운동을 기술한다고 치면 그 우리가 들여다보는 테스트 바디라는 쇳덩어리 또는 깃털에 해당되는 물체의
운동목 정식의 솔루션은 그 매스 값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똑같은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거는 뭐 갈릴레오의 추론 과정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뭐 그 당시 과학 지식, 뭐 심지어는 뉴턴 이후로 넘어와도 뭐 실험적으로 이렇다는 건 분명히 검증이 되는 사실인데 왜 그런가라고 물으면 사실 뭐 뚜렷하게 대답할 방법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은 저 윅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에서 출발해서 이거를 조금 더 예, 강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의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역시나 역사책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선생이 뭐 어느 곳에 방문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잠시 흔들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뭐 얼마나 정확히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대로 된 역사책에 언급된 거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에 따르면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갈 때 출발할 때 가속을 하면 중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아니면 뭐 자동차나 우주선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걸 경험을 하는데 예. 그게 단지 그냥 비슷한 식으로 그 중력과 그러니까 매스와 상관없이 같은 가속을 느낀다 내지는 매스에 비례하는 중력을 느낀다라는 그 경험치를 그냥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중력의 본질에 그 소위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힘과 중력과 공통점이 충분히 많아서 예, 중력은 본질적으로 관성력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레벨까지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을 더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셋업을 얘기를 하면요. 예, 그림을 살짝 그릴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실험실에 gat혀 있는 이제 불쌍한 학생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조그만 실험실이 있고 이거 진짜로 하자 그러면 인권 문제에 걸리겠지만 예, 이런 실험실을 상상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실험실은 지구 표면에 잘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학생 하나가 그 안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여긴 대충 중력과 속도 G라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근데 예, 또 다른 불쌍한 학생 하나는 비슷한 크기의 주변과 잘 차단된 실험실에 있는데 이 실험실은 우주 공간에서 아주 강하게 가속하는 로켓을 타고 있어요. 이 로켓이 받는 가속도가 G고요. 근데 이 예, 실험실에 뭐 창문도 없고 다른 모니터 같은 것도 없어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이 우주선에 탄 학생도 역시 중력 가속도 G 같은 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실험 결과를 보고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에 따르면 이 두 실험실은 실험실 밖에서 전체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상황이 있지만 이 실험실 안에 있는 내부자는 이 두 상황을 구분할 수 없다. 뭐 적어도 유니폼한 중력에 충분히 가까운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중력도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저 중력장의 크기가 살짝 달라지는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미세한 변화까지 탐지할 수 있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평균적으로 거의 유니폼한 중력 상황이라면 이 두 실험실을 저 내부자가 구분해낼 방법은 없고 그게 이제 중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준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요.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실험실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하면요. 역시 한 실험실은 중력, 그 지구 근처에 있고 한 실험실은 지구나 다른 별들과 멀리 떨어진 텅 빈 공간에 있는데
위랑 조금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이 여기서는 예, 실험실이 통째로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림으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지표면에는 분명히 중력가속도 g가 있지만 예, 뭐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실제로 저런 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잠시나마 비행기나 뭐 우주선 같은 거를 자유낙하를 시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예, 이 실험실은 지금 자유낙하를 하는 중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구랑 충돌을 해서 예, 실험실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좀 힘들 텐데 아무튼 그 충돌 전까지는 본인은 중력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느낄 거라고요. 예, 반면에 이쪽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아무 가속을 안 하고 있는 또 다른 실험실이 있다면 예, 그 실험실에 있는 사람도 뭐 중력 가속도 내지는 그 비슷한 거는 없다라고 느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저 위에 두 개의 실험실은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구분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 밑에 두 실험실도 내부자 입장에서 보면 구분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게 중력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